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빠른 승리를 예상하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길어야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쟁 4년 차의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략적 오판의 모든 무게가 러시아 자체에 무너져 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도처에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는 10월에 러시아가 자금, 병력, 그리고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방의 낙관론만은 아닙니다. 전장의 객관적 데이터, 러시아 경제 지표, 크렘린의 절박한 조치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가려 자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 이상 소비할 것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 이 러시아에게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왜 푸틴의 전쟁 기계가 마침내 멈출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무기고 중 하나를 가진 채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가 전국의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소련의 거대한 군산 복합체에서 남겨진 것들이었습니다. 겉으론 러시아를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이 곧 질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양이 녹슬고 구식이며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비 손실을 꼼꼼하게 추적하는 오릭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10월까지 23,400대가 넘는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이 중 약 13,600대가 장갑 차량이며 4,211대의 전차를 포함해 단 43개월간의 전투에서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위성 사진, 드론 영상, 그리고 독립적인 소스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된 손실만을 집계한 것입니다. 실제 숫자는 거의 확실히 더 높으며 분석가들은 시각적으로 확인된 손실이 전체 손실의 80, 90%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되는 전차들이 창고에서 대체되는 전차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시작 시 약 3,300대의 현대식 전차 T-72, T-80, T-90 업그레이드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5,000대에서 17,500대 사이의 구형 소련 시절 전차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전차들의 실제 상태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2022년 5월까지 이러한 구형 전차들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창고에서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소련 시절의 T-62 전차가 전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물인 T-34 전차까지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주로 군사 퍼레이드에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전쟁 후 42개월, 즉 2025년 중반까지 연간 약 400대의 현대식 T-72, T-80, T-90 전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75대의 신형 전차가 추가되지만 러시아는 이미 3,000대가 넘는 이런 전차를 잃었습니다. 창고에서 꺼내 수리한 전차까지 감안하더라도 단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차 재고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전차를 소모하고 있으며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창고에 보관된 전차를 수리하는 능력은 2022년 초에는 한 달에 120대 이상이었지만 2025년 중반에는 한 달에 겨우 35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최고의 전차를 먼저 창고에서 꺼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전차들은 점점 더 노후화되어 전장에 투입하려면 더 많은 작업과 부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차들은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25년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2024년과 같은 작전 속도와 손실을 유지한다면 2026년 초 이후에는 효과적인 공세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주력 전차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러시아의 장비 위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포병 상황은 오히려 더 굴욕적입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러시아 포탄의 최대 100%를 공급 중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군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의 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년 반 동안 400만에서 600만 발의 포탄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국내 생산량은 2024년에 약 2,300만 발에 달했으며 이는 목표치인 3천만 발에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하루에 약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억 6,500만 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북한산 수입이 있더라도 러시아는 소비 속도를 간신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한심한 부분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포탄의 약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탄약들은 1970, 80년대에 제조된 오래된 비축분입니다. 최소한의 검사만 거쳤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용 전에 추가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러시아의 군수산업 복합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탄약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도 많은 점을 보여줍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모스크바에서 약 1800마일 떨어진 시베리아의 새로운 트리니트로톨루엔 및 리서치 디파트먼트 엑스플로시브 폭약 생산 시설을 서둘러 완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혹시라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더 향상시킬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러시아 항공상황도 마찬가지로 참혹합니다. 2022년 침공이 시작된 직후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1000대 이상의 신규 민간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초 러시아 공장 실제 생산 항공기는 5대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산 목표는 조용히 축소되었고 이른바 지속적인 지연과 제조상의 어려움 때문에 항공기 생산에 대한 국방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군용 항공 분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 연랜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전쟁 이전 대비 75% 미만의 역량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하루 150회 이상 출격하며 또 후 기체들이 운용 한계를 크게 초과해 사용됐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러시아가 과도한 사용과 적절한 정비 부족으로 인해 매년 약 60대의 항공기를 실제로 잃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는 연간 26대의 신형 군용 항공기만 생산할 수 있으며 이중 전투기는 단 14대에 불과합니다. 민간 항공과 군용 항공의 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동일한 예비 부품, 정비 시설,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고 항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 인재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민간 항공기를 국산 대체품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해왔지만 수치상으로 이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인 S-300과 S-400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사 기술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무기들입니다. 전쟁 이후 시각적으로 확인된 S-300, S-400 발사대와 레이더가 30개 이상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됐으며 총 340개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손실됐습니다. 더욱 창피하게도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이란에 판매한 S-300 시스템 4기를 모두 손쉽게 해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들 소위 첨단 무기들이 서방 군사 기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을 보여줍니다. 장비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는 결국 칼리닝그라드에서 S-300 시스템을 빼와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최전방과 자국 국경을 모두 방어할 장비가 부족해서 가장 취약한 영토를 사실상 무방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장비 손실이 가속화되고 생산 능력은 감소하며 소련 시절 장비의 비축분도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장비 상황이 참혹하다면 인력 위기는 문명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100만 명이 넘는 총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0월 중순까지 1년 만에 사상자가 거의 60% 증가하여 총 사상자 수는 약 98만 4천 명에서 143만 8천 명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추정치 상한선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19만 명에서 48만 명 사이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에도 푸틴의 군대는 큰 희생에도 대도시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10년 동안 이어져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의 소련군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사망자 수가 10배에서 20배까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자 수만으로는 러시아 인구 재앙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1990년대 경제 혼란 속에서 러시아의 출산율은 12에서 14 사이로 급락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출산율은 다소 회복되어 2010년대엔 약 18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여성 1인당 2.1명의 대체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쟁 전부터 러시아가 인구 위기에 처했고 군 복무와 노동에 적합한 젊은 남성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19만 명에서 48만 명에 이르는 젊은 남성들이 사망했고 또 다른 80만 명 이상이 심각하게 부상당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곧 가정을 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러시아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남성들입니다. 러시아 남성의 한 세대 전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조직적으로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학적 참사의 여파는 앞으로 수십 년간 러시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은 실종된 군인들이며 결코 경제에 기여하지 못할 노동자들이고 러시아와 러시아의 사회 프로그램에 결코 세금을 내지 못할 납세자들입니다.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인구학적 공백은 만약 물 수 있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야 겨우 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군인만 잃는 게 아닙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대규모 두뇌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약 100만 명의 러시아인이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현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의사, 그리고 기업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돌아올 계획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크렘린은 점점 더 절박한 인력풀에서 인력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사면을 제한하며 감옥을 비웠습니다. 이 전과자들은 현대전 훈련을 받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채 사회에 풀려나 러시아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징병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메두사에 따르면 2025년 2분기에는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계약을 체결한 군인의 수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별 모집 보너스도 크게 삭감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보너스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돈이 부족해서 예전보다 적은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개의 새로운 군사훈련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단 2곳뿐입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16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엔지니어의 부족을 보고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8만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6년 이 다가오면서 러시아는 이미 인구 구조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 없이 인력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도 수십 년간의 경제 침체와 사회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고령화, 노동 연령 남성 부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참전 용사의 사회 재통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인구 붕괴입니다. 급증하는 수치는 러시아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026년은 구조적 피해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덮을 수 없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수출부터 시작해봅시다.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었고 때로는 연방 예산 수입의 50%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자금은 군 현대화, 사회 프로그램,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유지 후원 네트워크 등 모든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와 글로벌 시장 변화가 결합되면서 이 수익권은 체계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예산 수입은 33% 급감했습니다. 해마다 러시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석유를 구매하려는 국가들,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해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암암리에 유조선 함대를 구성했지만 이 우회 방법조차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30-40%나 낮은 큰 폭의 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트해에 접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암암리에 운영되는 유조선에 제재를 가해 러시아가 이 선박들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전 지역에 걸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당할 것을 우려해 루블화 거래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주요 수출 부문인 무기 판매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1, 2024 연무기 수출이 92%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는 거의 완전히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 무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이란과 시리아처럼 제재를 받거나 인도처럼 점점 더 서방과 자국 공급처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등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 수출 붕괴로 러시아는 가장 필요할 때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을 잃고 있습니다. 경화로 팔 수 있었던 군사 장비들이 대신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파괴되고 있어 러시아는 생산 비용만 들고 수익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익이 급감하자 경제적 자기 잠식을 의미하는 일련의 절박한 조치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기업과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2025년 당국자들은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세 인상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 계획에는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 추가 인상, 추가 세율 구간 신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의 매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취업 기회는 줄어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돈은 여전히 군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025년 국방 및 안보 지출은 8불 초과했습니다. GDP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연방 지출의 40%로 소련의 냉전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기록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정부 지출의 약 38%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전력을 다해 밀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기존 군사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렇습니다. 크렘린은 점점 더 절박한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푸틴의 전략적 입지 추락을 보여줍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키우로 진격하며 빠른 승리를 기대했던 그때 이후로 러시아의 절박함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격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략적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길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게 해 대규모 이주와 민간인 사기 저하를 노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1년 넘게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동부 돈바스의 도시 포크로우스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는 이 도시에 막대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2025년 8월 말 이후로만 약 16,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도시는 끊임없는 폭격과 공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부 제한적인 침투에도 성공하여 여러 소규모 러시아 보병 부대가 도시 내부에 진지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로우스크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지키며 러시아 공격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포크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꺾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조금도 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민간인 공격으로 국가가 쉽게 항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블리츠도 영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러시아 점령을 직접 경험하며 러시아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표적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항복 시일을 것을 더욱 각인시킵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타격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지상군이 약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기갑 지원이 동반된 합동 무기 공세에서 미사일로 보완된 인간 파도식 공격으로의 전환화는 러시아가 기존의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절박함의 신호는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약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포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굴욕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가 기본 탄약을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 중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북한 포탄의 약 절반이 오작동을 일으켜 이미 부담이 큰 러시아 군수 산업에 추가적인 품질 관리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것은 김정은에게 푸틴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쥐어줍니다. 북한은 공급 축소를 위협하며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지만 푸틴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적 생명줄이 되어왔으며 할인된 가격에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고 서방의 제재로 끊긴 제조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왔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 체계에 들어가 서방의 기술 금지에도 불구하고 군수 생산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러시아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중국의 호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서방의 제재를 우려해 루블화 거래를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큰 할인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에 맞게 조건을 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갈등이 나토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정도로 격화되거나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대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면 베이징은 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자신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전쟁에 휘말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러시아에게 어떤 해가 될까요? 증거에 따르면 2026년은 언급한 모든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할 해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장비 소모, 인력 부족,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 고강도 전투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군사 작전을 대폭 축소하고 전략적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국내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전면 동원을 시행하거나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다가 군사적 경제적 전면 붕괴를 맞이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푸틴에게 2026년 은 정치 경력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정당성은 강인함과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위신을 회복하고 러시아 영토를 재통합하며 러시아가 서방의 제약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강대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전쟁은 러시아군의 약점을 드러내고 러시아 경제를 황폐화시켰으며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방을 러시아에 맞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들은 푸틴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거나 최소한 치명적인 패배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이 재앙을 묵인해 왔습니다. 2026년 러시아 손실이 더는 숨겨지지 않아두면 정권 내부 인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지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권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민주주의 혁명이나 서구식 정권 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가능성 높은 건 보안기관과 군 지도부 내 경쟁 세력 간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세력은 푸틴의 재앙에서 벗어날 대안임을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핵무장 국가들이 피해야 할 완전한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중국에 미친 영향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분쟁의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전 세계 군사 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